민주당은 뭐 당론이 아니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기죠. 조금 너무 나가는 건 당론 아니고 뭐 개별 의원이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법사위에서 쑥다 통과 다 시킵니다. 민주당의 중앙선대위 산하에 사법개혁 구상을 담당하는 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잡는 게 국민 주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사법 피해자로 이재명 후보를 꼽았습니다. 그 앞부분은 뭐 제가 봤을 때 단어가 틀린 단어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독립성 이런 거 중요하죠. 아니 거꾸로 일을 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완전히 침해하면서 그게 자기들 과제래.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인 사법 피해자다. 이거는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뭐 그러면 저 전합체가 왜 저렇게 나왔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야 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을 운운하고 청문회를 열며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야당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자는 사법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된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면 후보자가 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게 명백하고요. 오히려 사법부의 조금 잘못된 판결로 수혜를 본 최대의 수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사법부의 태업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엄청난 어시스트로 지금 이걸 피해가고 있는 거지. 구할은 윤 대통령, 일할은 법원. 일할은 법원. 일할 중. 아니 영장 기각했죠. 뭐 때마다 무죄 써주죠. 사건 제 재판 기일 다 연기해 주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런 대접 저도 형사 피고인 해봤습니다만은 저런 대접 한 번이라도 좀 받아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최근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2심에서 전체적인 발언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판사님들 3분 그리고 또 파기환송심에서 기일을 한 달 뒤로 변경해 준 형사 7부 판사님들 이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 그렇게 문장별로 탕탕이 쳐놓은 그런 판결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때 무죄가 나지 않았으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게 제일 근데 그보다는 23년 9월에 영장 기각한 유창훈 그렇죠. 또 공직선거법에서 파기환송된 거 그때도 또 그랬고요. 혐의가 소명되나 구속은 하지 않았던. 뭐 야당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 항상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이나 뭐 주거인멸 도주우려 뭐 부인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대통령은 영장이 쑥 나와요. 진짜 거슬러 올라가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싶었어요. 어제 정말 시끄러웠던 법안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정말 많이 됐는데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 될 수 있다.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 또는 100명까지 증원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막 내놓고 있어요. 여러 의원들이 막 내놓고 있는데 이건 이제 박범계 의원 법안 같습니다.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대법관을 임명할 수가 있다. 그 대법관 30명 중에 10명을 이런 사람으로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본에 나온 얘기가 김어준, 유시민, 김재동 대법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도 전부터 대법원이 조금 인원을 늘리면 좋겠다. 대법원의 업무가 과중하다. 이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왜 지금 시기에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대법관을 비법조인으로 하자는 것은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없지는 않긴 해요. 없진 않아요? 일본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저같이 판사 26년 하고 법조인 35년 했어도 막상 대법관 한다면 정말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할 텐데 학식과 덕망이 있고 또 덕망은 뭡니까?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법에 쓰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법률 소양이 있다고 해도
수십 년간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 아무리 법률 소양이 있어도 도저히 대법원의 사건을 처리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 뭐 대학 공부를 하라 아니면 대학에서 강의를 하라 예. 이런 것과 뭐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회 여러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사건도 극소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법률적인 쟁점, 그것도 대법원 사건이면 아주 어려운 쟁점이 있는 게 대법원인데 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엄청나게 신뢰에 저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 분들이 대법관을 한다면 그냥 재판 연구관들이 정해주는 대로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패러디가 많이 되더라고요. 운전면허 없는데 대형 트럭 운전하는 다니고 의사면허 없는데 뭐 수술하고 그렇죠. 이런 거는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민주당은 뭐 당론이 아니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기죠. 조금 너무 나가는 건 당론 아니고 뭐 개별 의원이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법사에서 쑥 다 통과 다 시킵니다. 예, 지금 본회의만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법들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다. 네. 법조는 필요 없다. 법조 자격은 필요 없다. 그러면 저도 이제 피고인을 해봤습니다만은 피고인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법률에 관한 소양이 높아져요. 왜? 절박하거든. 실제 제조에 있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뭐 내 사건이긴 하지만 이거 잘못해가지고 뭐 좀 찝찝하고 야단 맞는 거 밖에 없지. 내가 뭐 어떻게 되지는 않잖아. 맞아요. 근데 뭐 영장이 들어오질 않나 뭐 징역을 구형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야, 제가 법조 3년을 했다 그래. 검사, 변호사, 피고인. 근데 이 피고인 경험이 가장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피고인을 뭐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이 법률 소양이 훌륭하다. 라고 해서 할 수가 있겠지. 명예훼손으로 계속 재판받았다는가 뭐 이런 분들. 그러면 이제 이거지. 그 중환자로서 상당 기간 대학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수술도 당해본 환자는 대학병원의 교수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비슷한데 아까 우리 김익현 부장님이 외국 사례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제가 살붙여서 얘기하면 일본하고 헝가리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또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거기는 그 법학 교수 중에 라이선스 없는 법학 교수 중에 친정부적인 사람만 다 뽑아가지고 뭐 그냥 통과해요. 일본은 15명인데 10명은 무조건 법조인이어야 되고 5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한 3명 정도를 비법조인이 하는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1번 국립대 법학 교수, 2번 그룹이 총무성의 법제국장이라는 게 있어요. 총무성의 법제국장을 역임한 사무차관 이상 장관 대신이죠. 그런 고위관료. 세 번째가 외무성의 뭐 유엔 대사 사무차관, 국제적 식견. 요 세 가지예요. 이거는 이해가 돼요. 더 전문가 같은데. 정책 판단이라든가 행정 경험이라든가 국제 정세라든가 헌법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 이해가 돼요, 이거는. 근데 그 단연간 재판 받아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건 좀 소양이 있다고 하기가 그렇고 그리고 지금 100명의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러냐 봤더니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뭐 200명, 300명, 400명이다. 대법관이 최고법원 판사가. 그런데 찾아봤어. 극소수야. 진짜 판결 쓰는 서명하는 대법관들은 극소수고 나머지는 뭐냐 우리나라의 재판연구관들이에요. 다 재판연구관이고 아니면 사실심을 담당하고 재판연구관까지 우리나라도 헌법에 보면은 곧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에 판사를 둘 수 있다.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연구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도 수백 명이야. 그러네. 우리는 뭐. 그래서 이 100명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대통령의 권한은 센 나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그
법률 소양을 좀 말씀하셨어요. 의원님께서 재판 많이 받으면 소양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재판 받은 사람들 많이 알고 그다음에 또 뭐 속칭 이제 여러 번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많이 접하게 됐는데 굉장히 지식이 풍부해요. 특히 교도소 들어가면 아우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딱 들어왔을 때 첫날 들어왔을 때 너 왜 들어왔어? 뭐 어쩌고 너 판사 누군데? 귀신같이 맞춰요. 뭐 1년에 2년 정도 하겠네? 야 안심해. 아니면 야 너 큰일 났어야 그 사람 걸리면 너 어떻게든 재판 끌어. 네. 정량이 그냥 나와요. 그거 다 맞춘대. 제 재판부의 성향은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그 옆에 재소자들이. 예. 절박하니까. 절박. 그렇죠. 거의 양형 기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거는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이슈 중에 마지막 이슈,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검사들 탄핵 소추되는 거는 그냥 일상이 돼버린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법관에 대한 공세가 아주 거셉니다. 예전에는 법관 개개인에 대한 그 공격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특정 법관 한 명을 골라가지고 대법관도 아닌데 그냥 특정 한 명을 골라가지고 공격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담당하고 있는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2주 동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판사에 대해서 2주 동안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증거라고 뭐 내놨는데 남성 2명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 그 사진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증거라고 내놓은 다른 사진은 나중에 그냥 민주당에서 그냥 가서 민주당에서 간지 누가 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찍은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기현 판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진인데 그런 거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입증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법관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처음에 이제 제시한 사진은 유흥업소의 문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네. 사진 2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접대받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언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실제로 접대를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례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같은데요.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지부장이 그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죠. 네. 재판 전에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어렵다. 평소 삼겹살 소주로 먹는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접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 맞아요. 진짜 법원에 있어도 네. 누가 뭐 사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판사에 대한 외부 공격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 뭐 3시간여 지나서 사진을 조금 더 공개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지부장과 남성 2명이 앉아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룸살롱에서 접대로 받았다고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죠. 보니까 사진에 술도 없고 이 옆에 음료만 좀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걸 사진을 찍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법조인인데 자기가 잘못하면서 그 증거를 남긴다? 그게 좀 이상하죠. 예. 그게 뭐 사실 여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요. 그런데 일단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민주당이 처음에는 룸살롱 접대, 뭐 유흥업소 접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드러난 건 지금 일단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이 아니라 라이브 카페였다라는 거고 지기현 판사 주장에 따르면은 후배들 밥 사주고 주점에 들러서 찍은 사진이다. 술은 안 마셨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게 사법부가 입증해야 되나요? 처음에 법사위에서 잠깐 얘기했고 그걸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노종면 대변인. 뭐 얘기했죠. 그때 뭐냐면은 아마 상습적으로 직무 관련자들한테 강남에 소재한 최고급 룸사롱 인당으로 쳐서 수백만 원 뭐 어쩌고 100에서 200만 원 최고급 룸사롱을 상습적으로 다녔고 돈은 한 번도 안 냈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인테리어 사진을 보여줬죠. 그러면 그 두 명이 뭐 예를 들어 뭐 사건 관계자라든가 혹은 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야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인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사진이 자기들이 그 모자이크 된 사진을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누구다라는 걸 밝히면 되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지기현 판사 부장이 나 후배들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법조 후배들이 올라와서
뭐 오랜만에 봤는데 밥 좀 살라 해서 밥 먹고 뭐 그다음에 뭐 술 먹으러 가자는데 뭐 난 들어가기만 했고 사진만 찍고 나왔다. 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그게 아니고 라고 하는 거는 입증 책임은 저쪽에 있는 거죠. 재판도 있는 사실 건데, 입증 책임이 그렇잖아요. 예. 네. 아니 주장한 쪽에 입증 책임이 있기 마련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반박을 하면 또 그게 아니고 말이야라고 입증 책임은 저기 있는 건데 그 뭐 공수처하고 대법원이 알아가지고 하라고 하는 건데 언어 인플레가 굉장히 심합니다. 인당 100에서 200만 원 하는 강남 소재 최고급 룸사롱이라고 하면 뭔가 럭셔리하고 또 뭐 탈법적인 네. 그런 영업도 좀 할 거라고 자연히 상상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까 뭐 라이브 카페 혹은 단란주점이라고 네. 했는데 그거부터 일단 많이 차이가 나고 거기 업주를 했었고 지금도 하는 사람은 최근까지 네. 그 뭐 양주 병당 20만 원 뭐 이렇게 받고 팔지 인당으로는 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 다 단란주점이기 때문에 여성 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무슨 우리가 유흥주점 룸사롱이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강남 최고급 탑티어의 인당 100, 200 하는 게 일단 틀렸어요.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그다음 직무 관련자인 거를 어떻게 할 건지 뭐 그걸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요. 어쨌거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할 생각을 가진 판사님들은 이젠 탄핵되거나 혹은 아주 곤욕을 치를 인격 모독을 당하고 곤욕을 치를 그를 각오를 하는 큰 결심이 필요한 그런 세상이 이미 시작됐어요. 집권하기도 전에. 예. 그러면 판사님 한 분 한 분이 예. 집권 세력과 관련된 사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거를 생각을 하고 판결을 쓰면은 그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판사 갈아치기를 하고 증언을 해가지고 자기 쪽 사람을 넣고 또 압박을 하고 뭐 하여간 사법부만 잡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자기들 죄과를 뒤엎고 정적을 덮어 씌우고 또 자기들 그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적 그 가치를 부여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기다가 또 자기 세력이 뭐 법적으로 공경을 당했을 때 그건 또 막아주고 뭐 여러 가지 유용해요. 독재하기에는 아주 좋은 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은 사법부 말로는 사법부가 더 세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밟아왔었죠. 이제 지금 그 직전 단계입니다. 이거 그동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걸 막아왔거든요. 근데 6월 3일 날 이 깨끗한 법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 거부권 하겠습니까? 그러면 법사위 안 돼, 본회의 안 돼, 국무회의 안 돼, 그냥 통과해요. 일주일 만에 법 하나씩 생기는 거죠. 아니, 국무회의로 가서 한 달 내에 법안 공포가 됩니다. 자, 이 법, 악법도 법이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는 법치주의에 산다. 이건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죠. 그렇죠. 뭐 북한에도 법은 있어. 거기 법 세죠. 룰 오브 로가 아니고 룰 바이 로.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님 일단 그래요. 요즘에 프레임 자체가 처음에는 룸살롱 접대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얘기는 지금 오간데 없는 것 같고 삼겹살의 소맥이 맞냐 이게 그거로 지금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삼겹살의 소맥이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을 바꿔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재명 후보가 내란 수괴뿐 아니라 2, 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법관 출신으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예, 내란인지 여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고 아직 법원의 1심 판단도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끝났는데 2차 내란, 3차 내란 운운하는 야당의 주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난번에 하여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3차 내란 운운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에 관여라도 했다는 것인지 그냥 근거 없이 던지는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예,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계엄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 발령이 됐고 그냥 놔두면은 이 나라가 뒤집히고 막았기에 내란 행위가 됐고 어쨌든 그 헌정질서를 수호함에 있어서 민주당이 제일 큰 역할을 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죠. 네.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계엄에 반하는 계엄 세력을 꾸짖는 혹은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을 꾸짖는 거는 다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너 내란 장당, 내란 옹호 세력, 그 지정권이 전매 특허로 지금 생겼어. 그리고 곧장 따라 나오는 게 너 탄핵, 너 특검, 너 국조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계엄을 막아낸 민주당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면서 민주당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이건 또 내란 행위다 라고 하니까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이고 민주당의 아버지 인 분에 대한 위협 또한 똑같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적폐청산 한마디도 안 하고 통합하고 대한민국 정말 새로 강성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취임사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렇지만 돌아서 가지고 곧장 적폐청산 했잖아요. 이분은 후보 때부터 내란 청산, 내란 잔당 척결, 깨끗한 법정. 응징의 날. 그러면 아마 적폐청산 곱하기 몇 배 독한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면하려고 번호표 들라고 그 판사님들, 교수님들하고 변호사님들도 그 번호표 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